네, 거꾸로 수업 6번째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조선 후기 발생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의 교도와 농민이 주체가 되어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그리고 주요 주장, 결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오늘부터는 수업 판서의 큰 틀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PPT로 하니 필기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먼저 이 내용을 영상을 멈추고 잠깐 필기한 후에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을 보면서 추가로 적어 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영상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댓글용 핵심 질문과도 연관이 되니까요. 한번 주의 깊게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본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이번 수업에서는요, 1차 분기와 2차 분기로 나누어서 각각 배경, 주장,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분기인데요.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도 고부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부의 군수였던 조병갑은요, 탐관오리의 대명사 같은 인물인데요. 갖가지 방법으로 백성들을 못살게 굽니다. 특히 유명한 게 저 사진에 보이는 만석보라고 하는 저수지인데요.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명목하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만석보라고 하는 저수지를 짓고 거기서 물세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는데 돈을 내야 했던 거죠. 결국 참지 못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고부 농민봉기입니다. 이때 고부에서 살던 동학교도가 그 유명한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입니다. 전봉준은 이때부터 동학농민운동이 끝날 때까지 동학교도와 농민들을 이끌고 동학농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죠. 원래 고부농민봉기는 고부군수 조병감만 처벌하면 아마 사그러들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고부농민봉기를 처리하기 위해 파견된 관료가 조병갑을 두둔하면서 오히려 농민들을 처벌하게 되죠. 동학농민군은 이것에 분노해서 다시 한번 봉기하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 명의 탐관오리의 처벌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자라고 하면서 보국안민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고 봉기하게 되는 거죠. 보국안민은 도울 보자에 나라 국자, 편안할 안자, 백성 민자를 써서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군의 기세는 대단해가지고요.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에서 관군을 무찌르고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전주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전주성 점령으로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저번 시간에 배운 텐진 조약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나요? 텐진 조약에 의거하면 청나라는 군대를 파병하게 될 때 일본에게도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대까지 조선에 들어오게 되죠. 사실 이러한 상황은 동학농민군이 바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길 원했던 건데 청나라와 일본, 양나라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자 하루빨리 사태를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양보를 해가지고 청일 양군의 철수와 패정개혁, 패정이라고 하는 건요, 잘못된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치의 개혁을 조건으로 조선 정부와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패정개혁, 즉 잘못된 정치의 개혁을 위해 동학농민군은 집강소라고 하는 농민자치기구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교정청이라고 하는 개혁기구를 설치해서 함께 개혁을 실시해 나가게 되죠. 전주화약으로 사태가 마무리가 되자 조선 정부는 당연히 필요 없어진 청일 양나라 군대에게 철수를 요청합니다. 조선에서 만족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청나라는요, 이를 받아들이지만 일본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선을 정복하고 싶었던 일본은 조선의 철수 요구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서해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함대를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반도가 이제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의 침략적 행위에 분노하면서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봉기의 주된 주장은 일본군을 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일본군을 도와서 오히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조선이 보기에 동학농민군은 아무리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도와 동학농민군을 함께 진압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조선 정부군과 일본 연합군이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을 격파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나게 됩니다. 위의 사진은요,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전봉준이 이제 체포되어 가게 되는 사진이고요. 이로써 동학농민운동군이 완전히 끝나게 되죠.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 의의가 적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잘못된 정치에 대한 개혁 요구를 하는데요. 이 내용들은 나중에 갑오개혁에 반영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 이 동학농민운동군에 참여했던 농민군 잔여 세력은 나중에 항일의병운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백성들로부터 시작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인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래가 아닌 위로부터의 개혁인 갑오개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갑오개혁은 오늘 배운 동학농민운동과도 겹치는 내용이 많으니까 오늘의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번 핵심 질문, 댓글용 핵심 질문은요. 처음 해봤던 영상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1894년, 즉 동학농민운동이 있었던 그 해에 그 날은 언제일까?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면서 댓글로 이 내용을 작성해 주도록 하세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